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막아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엉뚱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해야 한다. 학교 수업 일수를 못 채우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방역과 진료의 현장에서는 의사, 간호사, 지원 인력들이 감염의 위험 속에서 탈진해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로 옥신각신한다면 참 난감한 일입니다. 긴급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니까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유연한 사고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늘 준비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월요일 순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 오늘만 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전국에서 병을 고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이 왔었다는 증언도 제기됐습니다. 유이자 제작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한 의원이 주장한 코로나19 진단키트 논란은 엉뚱한 자료를 근거로 한 발언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이 개발한 진단키트를 원하는 각국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 장관이었으면 좋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영국 BBC 인터뷰를 지켜본 영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처럼 우리 방역당국의 대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언론들만 상황을 왜곡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내 언론의 이런 행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얽힌 수십억 대의 투자 사기 의혹.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매번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관련 의혹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그 내막을 알아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비례대표 1번 유호정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 대표는 게임업계의 부당한 개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히려 논란을 더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의강 교회에서 오늘만 4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신도와 가족 등 해서 모두 47명이 감염됐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서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 주변에 방역이 한창입니다. 건물 내부와 외벽은 물론 인도와 주택가까지 쉴 새 없이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3층과 4층에 있는 은혜의강 교회에서 하루 만에 신도 40여 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9일 30대 남성 신도가 처음으로 감염돼 교회 문을 닫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11시에 와요. 얼굴 보고 밤새도록 그래. 밤새도. 4시 기다려요. 이런 집에는 다른 데서는 여기는 누구나도 심해. 교회 목사 부부와 신도 가족, 교회와 관련 없는 신도의 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큰 집단 감염 사례입니다. 교회는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지난 8일까지 일주일에 이틀씩 예배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내부는 층마다 30평 남짓 작은 규모입니다. 가정집 같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교인이 붙어 앉아 예배를 보다가 집단 감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신도와 교회 관계자 135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9명이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자가격리가 된 분이라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지금 검수 받아라 이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건물 아래층에는 수학학원이나 식당, 치과와 빵집 등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확진받은 신도들은 성남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직 이들의 동선과 감염 경로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무더기 감염 사태가 일어난 성남 은혜의강 교회.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을 소독한다며 분무기로 입에 일일이 소금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따른 엉터리 소독 때문에 집단 감염의 위험만 커졌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신도에게 소금물을 뿌리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입니다. 빨간색 손잡이로 된 분무기를 검은색 상의를 입은 여성 신도의 입에 대고 소금물을 뿌립니다. 이어 바로 7초 뒤 같은 분무기로 흰색 상의를 입은 다른 여성의 손에도 뿌립니다.
지난 8일에도 남성과 여성 신도의 입에 같은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들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이 교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수했습니다. 대책단은 교회 측이 예배를 강행하면서 나름대로 소독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것 같다며 추가 감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소금물은 바이러스 제거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로 입을 헹군다거나 손에 뿌리면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거나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거나 또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거나 이런 건 모두 좀 잘못된 정보예요. 부인과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회 목사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죄하고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의 예배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로 집단 감염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지역 교회 중심으로 집단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종교 행사의 자제를 요청하고는 있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60% 이상은 신천지와 관련돼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환경이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를 비롯해 부천 생명수 교회, 수원 생명샘 교회, 서울 동안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종교 행사라는 그런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그런 종교 행사의 노출이 굉장히 많은 수를 한 명의 감염자가 30-40명 내지는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집단 감염을 우려해 종교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한 대가는 컸습니다. 수도권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당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돌렸지만 은혜의 강 교회 등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시설과 종교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근의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지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주교는 지난달 25일부터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를 중단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에서도 대중법회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신도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은혜의강 교회에서 성남시 거주자 34명을 포함해 총 확진자 40명이 추가 발생했음을 알립니다. 3월 16일 오전 7시 현재 은혜의강 교회 내 확진자는 총 46명입니다. 혹시 여기 은혜강 교회가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죠. 그럼 평소에도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나요? 여기는 일반 주일 예배 빼고도 보면은 집회 같은 것도 항상 많이 했었어요. 보면은 1년에 두세 번씩 막 숙식을 하면서 집회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짐을 싸갖고 와가지고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한 5일 내지 일주일씩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로 신도들은 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고 젊은 여기는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뭐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면은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 장애인들이라든지 보시면은 그런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뭐 치유 이런 거를 이렇게 받기 원해서 보시면은 이제 멀리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뭐 무슨 뭐 서울이나 인천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찾아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종교 집회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조심하라고 하면 조금씩 다니는데 조심하고 사회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흘려듣고 그냥 이런 부분에서 그냥 답답한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요 밑에 가게가 털은 일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집세내기도 빠듯한데 그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지금 40명이 있었다 그러면 그걸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이게. 네, 교회 내 집단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자체 방역 당국이 우려를 하면서 주시해 왔고 또 종교 집회 자제를 계속 요청해 왔는데 평소처럼 예배를 그냥 강행해 버렸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집단 감염이 현실로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은혜강 교회 사태가 일어난 원인으로요. 밀집해서 예배를 보는 방식과 그리고 이 평일에도 신도들이 드나들면서 함께 식사한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측이 소독을 한다면서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잘못된 정보인데요.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감염이 더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번지고 있는데 또 그 중심에 교회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뭐 강제 명령할 수는 없는 건데 글쎄요, 제가 지식이 짧긴 합니다만은 성경책에 틀림없이 읽은 것 같은데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데 교회 그 시간에 다 모여서 함께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아무튼 협조를 해주시면 이 고비를 함께 넘길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공화당 의원이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런 논란이 벌어진 이유와 국내 진단검사의 정확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두 가지가 다 제각각인데 미국 하원의원에서는 좀 뭔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는 아니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분자진단법하고 배양법하고 그다음에 신속진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속진단법은 사실은 또 항원법과 항체법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배양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실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찾아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 술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것은 분자진단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 이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몇백만 배 이상 증폭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즉 정확도가 제일 높은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고가의 검사이고 그리고 검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은 워낙 정확한 방법이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표준으로 쓰는 게 그 방법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속진단법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흔히 이제 자가진단 키트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 키트들인데요. 이러한 키트들은 크게 항원검사법과 항체검사법이 있는데 항원검사법은 항원이라고 부르는 바이러스의 일부를 저희가 검출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자진단법에 비교해서 한 50에서 70% 정도의 민감도를 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10명이 있을 때 그중에 5명 내지 7명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놓치는 코로나19 감염자들은 본인이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검사법이고요. 민감도, 정확도는 조금 이제 용어의 차이는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정확도라고 부르는 용어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합쳐서 하는 말인데요. 민감도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관련된 환자 10명이 있을 때 그중에 몇 명을 잡아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예. 특이도라는 말은 우리가 코로나19라고 진단을 내린 10명 중에서 그 안에서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자는 몇 명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검사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다 높아서 10명을 다 잡고 그다음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진단한 10명이 진짜 다 환자일 경우 그러면 제일 좋은 검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특이도라는 거는 코로나19라고 진단을 10명을 했는데 그중에 특이도 70%를 가정을 하면 7명은 진짜 코로나19가 맞는 거고요. 3명은 정상인을 잘못 진단한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 진단한 정상인은 코로나19 병동에 같이 입원을 해서 실제로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멀쩡한 분을 저희가 코로나19 병동에 집어넣게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손해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와 특이도는 높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이 항원검사법은 민감도가 굉장히 낮고 특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쓸 수 없는 검사법이죠.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는 몰라서 한 얘기입니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미국 하원에서 우리 진단 키트가 뭐 정확하지 않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된 겁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그 미국 하원에서 얘기를 한 건 항체검사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세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굉장히 늦게 진단이 되는 방법이고 초기에는 진단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역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이런 진단법을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레 항체진단법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의 항체진단 키트를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한국에서는 항체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마치 국내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와전된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얘기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항체 검사와 분자 진단 검사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쓰는 검사법에 대한 얘기 인양 옮긴 거에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기사를 민감한 기사를 낼 때는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지금 기사를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사실관계를 하지 않고 그게 재인용되면서 이런 혼란이 증폭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러한 오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들에 분명히 그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민감도, 특이도, 그다음에 그걸 묶어가지고 뭐 정확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시니까 왜 음성이었는데 갑자기 양성이 됐다 그러지? 뭐 이런 사례가 가끔 나오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러잖아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대답은 그러면 지금 해주시는 검사 결과는 다 믿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묻고 대답을 원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검사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8%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국내에서 쓰는 시약은 긴급 사용 승인 시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한 시약입니다. 하지만 이 시약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미 46만 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러면서 많은 임상 데이터 경험이 쌓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시약을 계속 보다 더 정확하게 만들어 온 그런 시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내에서 쓰고 있는 시약들 초기에도 뭐 물론 저희가 환자를 감별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시약이었지만 현재 시약은 굉장히 정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를 진단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시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이 판정 결과가 바뀌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의 어떤 그 코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처음부터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검사가 음성이고요.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지면 증상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즉 증상 발현기가 되어야 검사가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성이었다, 양성이었다 다시 또 코로나19가 나아가면서 음성으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검사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체를 채취를 하는데요. 그 검체가 상기도 쪽에서 채취하는 검체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상기도라고 부르는 상기도 입 채취하는 안으로 검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코 안으로 넣습니다. 코 안으로 넣고 그냥 코 안으로 조금만 넣는 게 아니라 요 코 뒷벽에까지 닿도록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체 채취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굉장히 넣기를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렇겠네요. 환자분도 되게 많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에 몸을 뒤로 뺀다거나 하면서 제대로 채취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체가 제대로 채취 안 되지 않으면 검사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잘못된 결과들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검사의 한계로서의 위양성, 위험성도 존재는 합니다. 아까 이제 98% 정도의 정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검사는 반드시 한 번만으로 이렇게 굉장히 정확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만으로 배제를 하지 않고 2번 검사하게끔 돼 있고요. 양성으로 나온 검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그 환자의 경과 추적을 위해서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적어도 2%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어지는 위양성과 위험성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감염 의심자들로부터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그 데이터들은 한국이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또 굉장히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하원 청문회에서는 그 한국 거 진단 키트 우리가 좀 갖다 쓰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 거기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어디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우리 진단 키트의 그러면 국제적인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굉장히 진단 키트를 잘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가 신종플루 때 분자진단법에 대한 그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국내 분자진단 검사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분자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반영한 좋은 키트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드는 분자진단 시약의 전 세계적인 경쟁력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게 된 솔젠트라는 기업의 대표를 이 자리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재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솔젠트 공동대표 맡고 있는 유재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미국에 수출하게 됐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네, 물론 미국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고요. 일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요 병원에서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았고요. 또 다른 일부는 그 테스트 시약을 구매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미국 제약사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추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하더라도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승인이 떨어진 뒤에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미국 FDA 승인이 제일 먼저일 것 같은데요. 현재는 미국의 판매, 납품되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미국 FDA 응급 허가를 통한 판매가 첫 번째고요. 저희도 지금 신청서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제 미국 실험실 표준 인증을 받은 검사실에 자체 검증 시약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샌디에고에 있는 관계사를 통해서 추진해왔고 현재 UCLA, UC 샌디에고 같은 3군데 정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그 숫자는 늘어갈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은 미 연방 정부라든지 혹은 주 정부의 납품을 통한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캘리포니아라든지 메릴랜드 등 몇 개 주정부 입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회사와 같이 참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는 흔히 미국의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도 상당히 많다. 또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서 환자 본인 비용을 만약 자기가 부담한다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알려지기도 해서 혹시 진단 키트가 미국에서 판매가 된다 하더라도 매출이 정말 제대로 오를까 이런 걱정도 하는 모양이던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2월 말까지도 그랬습니다만 3월 들어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여러 주에서 동시에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5조 원 이상의 긴급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각 주별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들이 많은 미국 시장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기대 이상의 매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오 중심 미국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들이 미국 시장 진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산 진단키트의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출이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인증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국가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3월 첫째 주 지나면서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각 국가별로는 이미 테스트 시약이 넘어가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지금 등록들을 맞춰가고 있고 정부별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주 단위로 한 수천 테스트 정도 나가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주당 한 10만에서 20만 테스트 정도 수량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마스크 때도 그렇고 진단 키트도 그렇고 미국으로 간대, 유럽으로, 아시아 등등 여러 학지로 이런 것들이 수출이 되어 나간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쓰는데 부족해서 난리인데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국내 공급 물량 차질 빚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전혀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를 비롯해서 지금 국내 긴급 사용 승인된 회사들은 국내용과 수출용을 별도로 나눠서 생산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구 사태 때 굉장히 많은 검사량이 있을 때도 국내 공급 물량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도 별도로 충분한 양의 국내 물량을 별도로 확보해 두고 있으니까 그런 국민들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영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작용이 있죠.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려갈 수도 있고 또 이자 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되면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고심고심하다가 결국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0.25%포인트 인하에 무게가 실렸는데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한 데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2주 사이로 0.5%포인트에 이어 1%포인트 과감한 금리 인하로 미국이 제로금리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우려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확대하여 국내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9일 정례회의보다 3주 넘게 앞서 임시금통위를 연 것도 이례적입니다. 한은이 임시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내린 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과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단 2차례뿐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팬데믹 공포에 따른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본 것입니다. 한은도 이제 금융 1위급의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인하폭을 확대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시면. 한은금토위는 지난달 이달 중순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자칫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고심 끝에 동결시켰습니다. 이번 대폭 인하로 사상 초유의 0%대 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으로 추가 인하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 점과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공항에서 실시하는 특별 입국 절차, 여기에 발열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 입국 절차가 유럽 일부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유럽발 확진자 4명이 확인되면서 해외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유럽 5개국을 특별 입국 절차 대상으로 포함한 지 하루 만에 유럽 전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 유럽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76명이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공항에서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해외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이 현실화한 겁니다. 특히 3월 14일에서 15일 사이의 검역 과정에서 4명의 검사 양성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검사를 많이 시행하였으나 그중에는 양성자가 없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확진된 8천여 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50명이고 이 가운데 유럽 방문자가 22명으로 중국 방문자를 추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을 특별 입국 절차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3배가 넘는 인원을 지금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입국자 규모가 평소에 비해 90% 정도 감소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걸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군 인력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줄이 많이 긴 것 같은데 더 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 오는 저로서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확실히 통제가 되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 국경 봉쇄 대신 출입 검역 강화를 선택한 건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is is being faithful to the values of our very vibrant democracy. Our economy depends on this interdependency with the outside world, so we want to keep the doors open with the other countries. 또 캐나다, 독일 등 6개국 외교 장관과의 다자 전화 협의를 통해서도 공포와 혐오를 막고 경제, 사회적 국제 공조를 이어가자며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 개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한 달 넘게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뉴욕이 확진자 발생의 중심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유동인구가 워낙 많은 곳이 뉴욕이라 걱정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3일 2,000명을 넘어선 뒤 이틀 만에 1,000명 더 증가한 겁니다. 발생 지역도 웨스트버지니아만 제외한 49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뉴욕주가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워싱턴과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500명 선이었던 확진자가 주말을 지나면서 700여 명으로 급증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학군인 뉴욕시의 모든 공립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학생 1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We will make a first attempt to restart our schools on Monday, April 20th. But I have to be honest that we're dealing with a lot of unknowns and a lot of challenges. 감염자가 연일 늘어나자 강경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스콧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은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도시 전체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병대를 동원해 군기지 등을 임시 의료시설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위기 시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며 통행금지 선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어제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정보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확진자에 대해서 빨리빨리 검사를 해서 치사율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강경화 장관의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BBC 방송 트위터에는 많은 칭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칭찬의 글을 한번 볼까요? 네, 저분이 우리 영국의 책임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 사태를 끝날 때까지 좀 장관을 빌려올 수 없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모 경제신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식 코로나 대응 자화자찬한 강경화. 어디가 그렇게 불편한 자화자찬이었을까?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 스스로도 어쩌면 좀 불편했나 봅니다. 지금은 이 기사가 삭제되고 보이지 않습니다. 강 장관은 주말에 노르웨이 외교장관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필수적인 인적 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언론들은 이런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경화 전화를 끊자마자 노르웨이는 한국인을 아예 입국 금지시켰다. 이런 식의 제목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노르웨이가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강 장관이 혹시 뭐 실수한 게 있나?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저 끄트머리에 이런 대목이 또 등장합니다. 같은 날 노르웨이는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인 아예 입국 금지, 이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장관을 깎아내리려는 기사로 보입니다. 왜 꼭 이래야 하는 걸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만 해대는 이런 거를 트롤링이라고 부릅니다. 트롤링, 특정 대상에 대해서 도발 또는 극단적인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트롤링은 극단주의자나 여론을 조작하려는 세력이 벌이는 겁니다. 언론은 이런 트롤링에 휘둘리지 말고 주의하라고 저널리즘에서는 배웁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자기 나라를 깎아내리면서 노골적인 트롤링을 벌인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교육당국이 3차 개학 연기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방역당국과 의료계는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증이 많고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에 예정대로 개학할 경우 조용한 감염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 사이에 감염이 빠르게 퍼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나 10대 환자들은 대체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는 해도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고령의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가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로서의 학교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도 학교가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학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감을 느슨하게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 개학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신호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의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런 노령층이라든지 고위험군의 발병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추후 개학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곳에 모이는 수업 방식을 바꾸고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수업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경증 환자가 대부분이라 해도 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백혈병이나 혈액암 같은 선천성 질환, 또 천식, 호흡기 질환 이런 그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은 그 코로나19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등교를 하지 않고 현재 정부의 결정은 개학 연기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무작정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개학 이후의 대처 방안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지체장애인이 파출소에 마스크를 몰래 기부하고 사라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이 기부하거나 자체적으로 모은 마스크를 소외계층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파출소 앞에 누군가 봉투를 두고 도망치듯 사라집니다. 20분쯤 뒤 경찰관이 봉투를 발견해 열어봅니다. 안에는 마스크 11장과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을 3급 지체장애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자들만 한다고 생각했던 기부를 하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너무 적어 죄송하다고 자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며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한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시민들이 뜻에 동참했습니다. 40대 남성은 직접 부산 장림파출소를 찾아 모아두었던 마스크 60여 장을 건넸고
마스크 진짜 한두 장 사려고 막 줄 서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또 그저께인가 뭐 어떤 장애인분이 파출소에 마스크 이렇게 놔두고 간 그거 보고 아 이거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충렬지구대에는 누군가 마스크 48장과 간편식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또 광민지구대 문 앞에서는 마스크 11장이 든 비닐봉투가 발견됐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착한 기부 물결로 번진 겁니다. 경찰은 최근 확산하는 마스크 나눠쓰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보낸 마스크를 자체 마련한 마스크, 소독제 등과 함께 복지센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요즘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 백신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를 잘 다루고 있다고 스스로 격려하는 격려 백신입니다. 나는 나를 잘 조절하고 있어. 불안하지만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긍정 백신. 우리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가 극복되도록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주변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어 실천 백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같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한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가짜 뉴스를 멀리하는 지식 백신도 있습니다. 불안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면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죠.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익혀두면 불안감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 백신으로 실제로 코로나19 증상이 생긴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미리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균형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감염병은 끝이 난다고 믿는 희망 백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 사태도 조만간 끝이 날 수 있겠죠. 모두가 마음 백신으로 무장하고 심리 방역 철저히 하면 이 상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서 사실상 21대 국회의 최연소 의원을 예약한 류호정 후보. 그런데 이른바 대리게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측은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며 반박했지만 오히려 일반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이 기자. 네. 예. 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지만 일단 정의당 쪽에서는 재신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류호정 후보를 재신임했고요. 오늘 이 류 후보도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류 후보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하겠다라면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계정을 공유했으나 이는 게임 생태계를 저해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로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게임의 생태계를 저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리게임 논란 어떤 논란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시작은 2014년입니다. 당시 류 씨가 유명 게이머였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롤게임 아이디를 빌려주고 게임의 레벨을 올렸습니다. 이 게임은요, 등급이 여러 개로 있는데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이렇게 구분이 되는 철저한 등급제입니다. 예. 지금 등급이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논란이 일었던 14년을 기준으로 지금 그래픽을 준비해 본 거고요. 류 씨가 빌려준 계정이 골드에서 다이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드 이하가 사실 이 게임의 전체 이용자의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고요. 그럼 다이아는 어느 정도냐? 상위 2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일자 류 후보는 맡고 있던 대학교 내 게임 동아리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6년 전 일입니다만 류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선출이 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류 씨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동료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리게임으로 동아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이후에 게임회사 입사에도 이용하고 그리고 정계 진출 이력으로까지 소개된 것이 매우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조금 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과연 게임 계정을 빌려주고 같이 게임을 즐기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해서 레벨이 올라가면 그게 불공정한 일인가? 이런 이제 확실한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네, 일단 취재를 해보면요.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이 대리게임을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2013년 한 게임 제작사는요. 대리게임을 하다가 적발된 게이머에게 무려 1000년간 계정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리게임 문제 업계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자리를 잡자 급기야 지난해에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리게임 금지법에 따르면은 이 게임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류씨의 이 대리게임 행위가 벌어진 시점, 그리고 이 친분 관계에 발생한 배경 등을 살펴보면 관련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게임 자체를 업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후보 자격 미달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 대리게임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요, 류 씨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류 씨가 대리게임 심각성을 몰랐을 리 없다. 한낱 이 게임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도 정의당의 당 노선을 불공정으로 채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와 다름없다라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프로게이머 출신인 민주당에 영입된 황희두 공천관리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리게임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쉽게 비유하자면 대리시험을 걸렸다고 보면 된다. 대리시험을 보다가 걸렸다고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요. SNS에서는 이 수능 대리시험, 뭐 토익 대리시험과 다를 게 없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류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심 의원은 논란 과정에서 벌어진 인신공격과 폄하,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여론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요. 게임 업체의 부당하고 과도한 개입은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류 후보가 당시에 그 등급이 없었다면 게임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거든요.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관련 의혹을 정리하면 류 씨가 대리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이후에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BJ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소게임사를 거쳐서 2015년에 국내 이제 이름이 있는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해서 2018년까지 재직을 했는데 이때 입사 지원서에 대리게임을 통해 얻은 등급을 표기해 입사에 유리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류 후보는요, 대리게임을 통해 이득을 보지 않았다며 입사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회사 측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답을 했군요. 그런데 회사를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류 씨가 정계 진출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이 류 씨는 이제 열악한 게임 업계의 노동권 문제 의식이 있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다가 결국 권고사직을 받았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 측은요, 위법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유명세와 대리게임을 통해서 입사를 했지만 회사 생활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퇴사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논란이 도덕성 문제, 특히 공정성 시비로 확대가 되면서 여론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번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정의당의 경우는 공정성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정의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소수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정의당의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에게 납득될 수 있을지. 일단 정의당이 류 씨를 재신임하기로 한 만큼에요. 이번 결정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정의당 하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공정함, 뭐 이런 걸로 이제 어필해야 되는 정당인데.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한다고 하죠. 근데 저런 문제가 불거져서, 근데 또 1번이란 말이죠. 그러나 일단 재신임했으니까 돌이키기도 어려울 것 같고 좀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출범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에서 가능한 한 이 앞번호를 확보하는 게 유리한데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을 비례연합정당에다 파견을 이제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직접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을 만나 비례정당 파견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게 의원 꺼주기 하지 말라면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고발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똑같은 행태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4월 총선을 이끄는 이해찬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 들어섭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제주 지역 광역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는 4선 강창일 의원과의 오찬 자리입니다.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문제를 두고 강 의원의 의견을 타진하고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식사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불출마. 의원님 만약에 대표나 이렇게 당의 요청이 있으면은 비례정당으로 좀 옮겨서 난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 대표는 최운열, 심기준, 권미혁 등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불발된 초재선 의원들, 이어 공천 배제된 중진 의원들과도 사흘 연속 오찬을 잡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앞번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정치자금법상 선거 보조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의 일부 현역 의원 파견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앞서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 데 대해 의원 꿔주기, 위장 전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대놓고 위장 전입을 또 가짜 당적 이전을 설득하느라고 허송 세월을 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공식화한 건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정당 등 모두 원외 정당들 뿐입니다. 민주당은 4년간 정책 실현에 합의할 수 있는 정당과 함께하겠다며 사실상 연합정당 진입 장벽까지 그어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주도의 비례민주당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취재한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네. 그리고 이제 장모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까? 저희 뉴스타파가 지난달에 그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예.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 보도 이후에 이제 여러 제보자들이 저희를 찾아오고 연락을 해와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사건이 한 건이 아니고 예. 두 건도 아니고 상당히 여러 건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예. 다 다루자면은 뭐 한참 걸릴 거고 한두 건만 좀 골라봐야 되겠는데 예. 윤 총장의 장모, 네. 그냥 최 씨라고 그냥 네. 간단하게 부르십시다. 최 씨의 불법 거래 의혹 사건, 예. 이거부터 살펴요. 정대택 사건이라고 이름을 아예 예,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이제 가장 오래된 사건입니다. 이게? 예.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한 게 한 4건 정도, 그러니까 장모랑 관련된 게 4건이고 예. 이 아내랑 관련된 게 1건 정도 취재를 해서 5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제 2003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거죠. 파산한 스포츠 센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건물에 이제 근저당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가 이 근저당부 채권을 사서 나중에 이 건물이 경매로 팔리면 그 채권을 제값을 돈을 받으면 나는 싸게 사서 제값으로 받으니까 예.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고 152억 원짜리 채권을 99억 원에 사게 되는데 그럼 차액이 한 53억 정도 남네. 됩니다. 예. 그런데
자금을 한 90억 정도는 금융기관에서 땡기고 대출을 받고 대출 받고 10억 정도를 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게 이제 윤석열의 장모 최 씨였죠. 예. 99억? 예. 그러니까 99억을 마련하는데 대충 다 마련이 되는데 한 10억 정도만 모자라는데 그렇습니다. 그 예. 돈을 댈 사람이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였다. 예. 그리고 이제 이익이 나면 이익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로 이렇게 약정서를 체결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계획대로 잘 돼서 예. 53억의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윤 총장의 장모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절반씩 나누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대충. 예, 돈을 안 줘서 정대택 씨가 이제 가압류를 걸죠. 자기 몫에 대해서 26억 원에 대해서. 예. 그러자 최 씨가 소송을 겁니다. 어떤 혐의로 거냐면 강요, 사기 이런 혐의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약정서는 있는데 예. 강요 사기라면 약정서를 억지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약정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해서 쓰도록 만들었다라고 약정서를 쓰게 되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안 먹히는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 백 씨라는 사람, 약정서 체결을 직접 했던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 나와서 본인은 약정서 체결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해서 결국 그 소송에서 형사든 민사든 다 정대택 씨가 패소를 하고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승소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나 아니면 맨 처음에 정대택 씨 이걸 갖다 기획했던 사람은 이 법무사가 잠깐 우리와 함께 얘기를 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전혀 아니다. 예, 약정서 체결 안 했다. 약정서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약정서 무효다. 뭐 돈을 이렇게 못 받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야, 20매도 큰 돈인데. 예. 그럼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 씨는 뭘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재판에 지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법무사 백 씨가 재판에서 양심 선언을 하게 돼요. 이를테면 양심선언. 내가 요전 재판에서 했던 발언은 위증이었다. 허허. 내가 약정서 체결을 한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이 위증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건너간 뇌물이 주요 고비마다 뭐 8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2억 정도가 갔고 거기에 이제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이 넘어가요. 아파트 한 채까지. 예. 근데 그 아파트의 명의자가 바로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였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이 법무사 백 씨를 찾아갑니다. 예. 찾아갔더니 법무사 백 씨가 왜 돈을 이거밖에 안 주느냐라고 화를 내요.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씨가 그럼 내가 돈을 좀 더 마련해 올게라고 한 뒤에 어머니로부터 1억을 받아서 전달을 하러 찾아갑니다. 예. 근데 법무사 백 씨는 그 돈이 너무 적다라면서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여를 한 거죠. 아파트가 넘어간 것과 두고 현금 1억 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했던 것. 예. 이것은 다 검찰 진술 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법무사가 약정서를 갖다가 잘 써줬다면 그 대가로 뭐 돈을 받겠지만 예. 그런 게 없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뭐 아파트도 건너가고 돈도 계속 건너간다는 얘기는 그렇죠. 말을 슬쩍 바꿔달라는 대가였다. 그렇죠. 근데 본인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로 이걸 받았다, 뇌물로.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진술을 번복하고 8일 만에 이 법무사가 구속이 돼요. 뭘로 구속됩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는데 그 공소장을 제가 보니까 법무사인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무사인데 법률 상담을 해주고 2억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무사 백 씨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여러 정말 뜨르르한 전관 변호사들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몇백만 원 주고 선임을 했는데 일개 법무사인 나에게 법률 상담을 대가로 2억 원을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돼서 2년의 실형을 살았죠. 법무사가 상담에 뭐 서류 처리까지 다 끝냈다 하더라도 몇십만 원이면 끝날 것 보통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는 뭐 뇌물이건 뭐건 상관없이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재판 과정에서 뭐 소송이 뭐 수십 건인데 이 정대택 씨가 제기했던 위증 혐의 고소 사건이 있어요.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그 측근 김모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 사건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게 답니다. 50만 원 벌금형. 자,
위증을 교사하거나 예. 또는 뭐 거짓 진술을 갖다가 뒤에서 부탁하거나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거나 상당히 복잡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다 빠져나온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2013년도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의 결혼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요. 장모 최 씨하고 동업자 안 씨라는 사람이 캠코에서 공매로 나온 땅을 같이 예. 사들이게 돼요. 비슷한 패턴이 안 씨가 정보를 가져오고 최 씨는 착수금 정도의 계약금, 혹시 돈을 대고, 예, 계약금을 대고 같이 40억을 주고 땅을 분양을 받아요. 예. 낙찰을 받게 되죠. 이 땅은 뭐 나중에 100억도 넘게 팔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을 이제 여기저기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 안 씨가 장모 최 씨한테 잔고, 너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잔고 증명을 떼어달라고 해요. 아, 예. 예.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돈을 빌려와라. 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떼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가짜였다는 겁니다. 액수로 한 345억 원 정도. 예. 예.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는 할머니가 그런 걸 조작할 줄도 압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관성, 김건희 씨와 연관성이 나오는 건데요. 누가 직접 위조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모 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김모 씨가 누구냐? 제 딸의 지인입니다. 딸의 그 딸이 지인이다. 예, 예. 이제 사남매인데 그 중에 둘째 딸 김건희 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잔고증명서 직접 위조한 김모 씨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가 있죠. 예. 이 회사의 감사였어요. 등기된.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감사가 예, 그걸 위조했다. 바로 그 시기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네.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검사로서 또는 총장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증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업자 안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 씨와 함께 있을 때 윤 총장의 전화를 최 씨가 받는 거를 봤다. 그 윤 총장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걸 자기가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전원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시기로 보더라도 정대택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윤 총장과 결혼 전이고 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결혼 후거든요. 그 시기를 봤을 때 앞에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사건도 사실은 재판이 굉장히 오래 끌었거든요. 재판 중에는 예. 또, 예. 그때는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가 정대택 씨가 검찰에다가 예. 윤 총장이 윤 검사가 내 사건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을 했으니 징계를 해달라라고 민원을 넣어요. 진정을 민원을 넣어요. 넣었고. 그리고 검찰에서 한 달 뒤에 네. 징계를 했습니다. 예.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정확한 징계 사유가 뭔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징계 사유는 또 아직 예.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당시에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던 때라 그 건으로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정대택 씨의 진정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 징계 의결서를 보면 좀 알겠는데 그건 예.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심의부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노르웨이 숲에 너는 꽃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